지난 30년간 케임브리지대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저는 스스로를 세계 언어 교육의 전문가라 자부해왔습니다. 특히 OECD PISA 평가위원으로서 10년째 각국의 문해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은 제게 일상과도 같았죠. 하지만 2022년 겨울 제 연구실에서 마주한 데이터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PISA 읽기 영역 평가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저는 믿기지 않는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평균 점수가 519점. OECD 국가 중 3위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깊이 있는 텍스트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응답의 질이었습니다. 표면적 이해를 넘어 텍스트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창의적 해석까지 더한 답변들이 대부분이었죠. 교수님, 2015년부터의 추이 그래프를 보셨나요? 제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 마이클이 보여준 자료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해력 하락을 겪고 있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디지털 텍스트 이해력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죠. 저는 즉시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일주일간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죠. 하버드와 MIT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어떤 교육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네스코의 최신 보고서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의 성인 문해율은 99.9%로 사실상 완전 문해율을 달성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 식자율이 아닌 기능적 문해력을 측정한 결과였죠. 즉,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 수치였습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 봐야 해. 2023년 3월, 저는 케임브리지 언어학 연구팀을 이끌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곳곳에 보이는 한글이었습니다. 자주 보는 문자였지만 한국에서 직접 본 한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느낌, 그리고 기하학적 아름다움까지.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본 거리의 간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모습, 지하철 디지털 안내판까지. 한글은 어디에나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는 듯한 이 문자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부터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분명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어. 그렇게 저의 한국 문해력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언어학적 상식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놀라운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한 장의 도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 습득 소요 시간을 비교한 자료였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영어의 경우 기초 문해력 습득에 평균 2년이 걸렸고 중국어는 4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고작 2,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의심했지만 곧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교수님. 이것이 한글의 제자 원리입니다. 서울대 김 교수가 보여준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작성된 원본 설명서였죠.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핵심 원리들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음성학의 원리가 이미 600년 전에 문자 체계에 반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학성이었습니다.
MIT 공대의 인공지능 연구팀과 협업하여 분석한 결과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는 마치 디지털 코딩과도 같습니다.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표현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11,172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죠. 이는 AI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특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찾았습니다. 8살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언어 습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동시에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현장 교사의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두뇌 활성화 패턴을 연구한 결과 다른 문자 사용자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언어 영역과 논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특징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높은 문해력의 비밀이었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리내어 읽기 수업이었습니다. 기역, 아가, 니은, 아나.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이것은 제가 연구해온 음성학 이론이 완벽하게 교육 현장에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파닉스 교육으로 유명한 영어권 국가들도 이런 수준의 체계성은 갖추지 못했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더 흥미로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한글을 쓰고 음성 인식으로 발음을 교정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입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코딩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의 이 말은 우리 연구팀의 가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한글 사용자들의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 속도는 다른 언어 사용자들보다 평균 30% 더 빨랐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고학년 교실에서 목격한 통합적 문해력 교육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실험 보고서를 쓰고 사회 시간에는 신문 기사를 분석하며 미술 시간에는 한글의 조형미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문해력이 전 교과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읽기 쓰기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김혜진 수석교사의 이 말은 한국 교육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과제물을 분석해보니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사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달간의 현장 연구를 마치며 우리 연구팀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간의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 도구였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600년 앞을 내다본 교육혁명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명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문해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 체계와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전 세계 교육계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케임브리지 대학 메인홀에서 열린 국제 언어교육 심포지엄. 제가 한국의 문해력 교육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강당은 이례적인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군요. 문자 체계가 교육 효과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하버드대 교육학과 스티븐 로젠버그 교수의 말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성과 교육 시스템의 시너지를 증명하는 뇌과학 데이터는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MRI 분석 결과를 보시죠. 한글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두뇌에서는 언어 영역과 논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는 다른 문자 사용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입니다. 연구 결과는 즉시 글로벌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BBC는 한글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문자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문해력 교육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반응은 각국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고, 영국은 초등 교육 과정에 한국식 문해력 교육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리버풀의 시범학교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교육연구소의 제인 윌슨 박사가 첫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식 문해력 교육을 도입한 학급의 학생들은 6개월 만에 읽기 이해력이 평균 40% 향상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장에서 한 아프리카 대표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우리 문자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새로운 연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한글의 교육학적 원리를 다른 문자 체계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첫 시범 사업이 르완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업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구글의 AI 연구소장은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기계학습에 가장 적합한 체계라고 평가했고, 실제로 한글 기반의 자연어 처리 모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혁신이 아닙니다. MIT 미디어랩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언어와 디지털 언어 사이의 완벽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2023년 말 유네스코는 한글을 미래 교육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제야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연구실에는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더 이상 왜가 아닌 어떻게 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도 한국의 교육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2024년 초 케임브리지 대학의 제 연구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원들이 한글과 문해력 교육에 관한 새로운 발견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특히 AI 시대를 맞아 한글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데이터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이 들고 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IT 기업들의 코딩 테스트에서 한글 사용자들의 성취도가 평균 35%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알고리즘 구현 능력과 문제 해결 속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코드의 구조를 마치 한글을 조합하듯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글 AI 연구소의 분석은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디지털 사고방식과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은 현대 기술과 완벽한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음성인식 AI의 정확도는 한글에서 가장 높았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 기반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어쩌면 AI 시대까지 내다보셨던 걸까요? 제 농담 섞인 질문에 서울대 김 교수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성 원리와 언어의 논리를 완벽하게 결합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과학적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법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시범학교들은 한글의 교육 원리를 영어 교육에 접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읽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문해력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이 특수교육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교육연구소의 발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문자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케임브리지 대학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언어학과 내에 한글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서양의 명문대학이 특정 문자 연구를 위한 독립기관을 설립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제는 한글이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개소식에서 총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지적 자산이자 미래 교육의 나침반입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해력 교육 방법론 개발,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 혁신까지. 그 가능성은 무한해 보입니다. 30년 전 제가 언어학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나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한글이 열어갈 다음 장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저와 우리 연구진은 여전히 설렘을 느낍니다. 다음 사연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가슴 깊이 새겨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축제에서 우연히 들은 그 노래는 제 영혼을 뒤흔들었죠. 낯선 땅에서 느낀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 노래는 제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어떻게 한 곡의 노래가 이방인인 제게 새로운 고향을 선물했는지 그 아름다운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노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로드리게스예요. 30살의 브라질 요리사로 국제요리학교의 교환 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의 한국 생활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 예감이 적중했는지 기계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되었어요. 몇 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다 겨우 이륙했지만 서울에 도착 예정 시간이 늦은 밤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전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불안과 짜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기내로 들어왔을 때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죠.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죠.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제 입가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어요. 입국 심사대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죠. 제 차례가 되어 입국 심사관과 마주했을 때 그의 친절한 눈빛에 제 마음속 남아있던 작은 긴장마저 녹아내렸어요. 짧은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이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넋을 잃었어요. 낯선 한글 간판들과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상점들, 그리고 곳곳에서 빛나는 네온 사인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죠. 브라질의 활기 넘치는 도시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 걸 도와주시고 심지어 제 무거운 캐리어를 직접 숙소 안까지 옮겨주셨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그 기대감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요리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를 바라보는 한국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 살짝 당황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제 서툰 발음과 실수에 웃음 짓기는커녕 오히려 열심히 귀 기울이며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학생이 용기 내어 한국어로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학생들과 함께라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요리라는 공통의 언어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직접 시연을 통해 보여주었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따라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저 또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브라질 요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열정적인 태도에 저는 무한한 에너지를 얻었죠. 비록 완벽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빠졌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이 새로운 환경에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분명 힘들고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날이기도 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학교에서 큰 축제가 열렸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행사라고 해서 정말 기대가 컸죠. 축제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학생들은 각자 준비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죠.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아리랑이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곡이었지만 그 애잔하면서도 강인한 멜로디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노래를 부르는 학생의 목소리에서 뭔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감정이 느껴졌죠.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듣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나서도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또 저는 축제의 한 부스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문화 체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될 줄은 몰랐죠. 부스에 도착하자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트로트라는 장르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김치를 버무리면서 듣다 보니 어느새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체험을 이끌어주시는 김치장인 선생님께서 리듬에 맞춰 양념을 버무리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의 손놀림을 따라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다 보니 요리하는 시간이 훨씬 즐겁게 느껴졌죠. 선생님께서는 김치를 담글 때 흥이 나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가 됐어요. 음악을 들으며 김치를 만드는 동안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어요. 서로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웃고 떠들었죠. 그 순간 저는 음악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체험이 끝나갈 무렵 선생님께서 우리가 만든 김치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제 입에 김치를 넣는 순간
그 맛에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그 김치에는 음악의 흥겨움, 함께 만든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한국 문화의 정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요리와 음악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둘 다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요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체험을 통해 직접 느꼈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그 이후로 요리할 때마다 한국 노래를 틀어놓기 시작했죠. 아리랑 같은 전통 노래부터 방금 체험했던 트로트, 심지어 케이팝까지 다양한 장르를 들었어요. 놀랍게도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 요리의 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경쾌한 노래를 들으면 요리에 활기가 더해지고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 섬세한 맛을 내는데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담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제 수업에 음악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학생들은 음악을 들으며 요리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고 수업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요리에 더 감정을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슬픈 발라드를 들으며 만든 요리는 깊이 있는 맛이 났고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들으며 만든 요리는 화려하고 대담한 맛이 났어요. 음악이 요리의 영감이 되는 걸 직접 목격하니 정말 신기했죠. 더 많은 한국 음악을 알아가면서 저는 제 요리에도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브라질 요리의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페이조아다를 만들 때 김치를 곁들여내는 식으로요. 이런 퓨전 요리를 만들 때마다 마치 제 안에서 브라질과 한국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악과 요리의 조화로운 만남을 경험한 후 저는 더 깊이 한국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현대 케이팝에 관심이 갔지만 곧 한국의 옛날 노래들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학생들이 가끔 부르는 추억의 노래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이문세의 옛사랑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성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가사를 완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노래에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마치 오래된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다양한 한국의 옛 가수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제 가슴을 울렸고 산울림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는 마치 제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를 들을 때면 노래 속 주인공의 아픔이 제 것인 양 느껴졌죠.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는데 노래 가사를 통해 배우니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갈 때마다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통해 한국의 90년대 청년들의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양희은의 아침 이슬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요. 음악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사회 변화를 이해하게 된 거죠. 이런 노래들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서와 역사를 담은 타임캡슐 같았어요. 노래 하나하나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 했죠. 음악을 통해 저는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노래들이 제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면 들국화의 행진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고 기쁠 때는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을 흥얼거렸죠. 한국 노래가 제 감정의 언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음악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어느새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을 무렵,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브라질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게 전부나 다름없는 분이셨거든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없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겨 며칠을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낯선 나라에서 홀로 이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었죠.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애절한 멜로디와 감성적인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노래를 계기로 저는 다시 한국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발라드들을 찾아 들었죠. 이런 노래들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제 감정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슬픔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산호라면을 들을 때면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음악이 제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학교의 한 동료 선생님이 제 상황을 알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은 제게 조용필의 친구여를 들려주셨는데 그 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이곳에도 제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주변에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동료 선생님들이 자주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때로는 함께 노래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옆에 있어 주셨죠. 그분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슬픈 노래들을 목이 쉴 때까지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울고 웃으며 저는 조금씩 제 슬픔을 극복해 나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동료 선생님이 저를 위해 불러주신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이에요. 그 노래를 통해 선생님은 제게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어요.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음악을 매개로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저는 이곳에서 제2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음악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함께 노래를 부르고 들으며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동료들이 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준비한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건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모아 만든 메들리였는데 각 노래의 가사에 저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외롭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 노래들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한국 노래를 들으며 브라질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죠. 슬프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음악은 제게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건 제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이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매개체이고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든 원동력이에요. 어머니의 별세라는 큰 상처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어요. 어머니의 별세 이후 겪었던 힘든 시간들을 극복하고 나니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한국 음악과 요리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되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블로그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와 그 노래에 어울리는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들으며 만든 김치찌개 레시피를 올리는 시기였죠. 블로그를 쓰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블로그 운영도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 블로그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브라질에 있는 제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더니 점점 한국 음악과 음식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음악과 음식을 통해 느낀 감정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도 그 노래의 배경, 가수의 이야기,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함께 설명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어느 날 제 블로그를 본 브라질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브라질과 한국의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긴장되고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행사에 참여했고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의 매력, 특히 음악과 음식을 통해 느낀 감동을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음악과 음식이야말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가장 좋은 다리라는 걸 깨달았죠. 그 후로 저는 브라질과 한국 사이의 비공식 문화 교류 대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양국의 다양한 문화 행사에 초청받아 강연도 하고 요리 시연도 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제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제가 경험한 문화적 충격과 적응의 과정, 그리고 그를 통한 성장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파견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저를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한 한국인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팬이 되어 자주 댓글을 달아주던 분이었는데 우연히 문화교류 행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음악과 음식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혼례 음악부터 결혼식 음식까지 모든 것에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특히 결혼식에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 가요를 불렀을 때 모든 하객분들이 함께 따라 불러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의 한 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왔다가 어느새 한국의 음식과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제 블로그는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직업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창구가 되고 있어요. 음악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음악을 통해 저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깊은 상처를 치유받았으며 제 진정한 열정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음악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죠.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새로운 멜로디가 더해질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갈 문화 교류 활동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곡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노래를 온 세상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혹시 제게 추천해 주실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어요.